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아들맘이에요. 캐나다에는 아들 유학 때문에 와 있고 온 지는 몇 년 되지 않아요. 타국에 있으니 한국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런 요즘이네요. 월드컵도 있고 해서 텔레비전으로 한국팀 응원도 하면서 향수병을 달래보고 있어요. 캐나다에 아이 교육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평생에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피해서 이곳에 온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친구들은 저더러 지은 죄도 없는데 왜 피해 다니냐고 하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저 역시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과 상종도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 하면서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화 때문에 미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연을 올려봅니다. 글솜씨는 없지만 잘 들어주세요. 어린 시절 저는 몸이 정말 약했어요. 위로는 오빠가 하나 있고 제가 막내인데 워낙 입이 짧아 잘 먹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감기도 달고 살고 툭 하면 아파서 학교도 잘 못 가고 그랬어요. 예민해서 밤에 푹 못 자니까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못해서 학교가 늦을 때면 항상 엄마가 저를 데리고 등교를 시켜주셨죠. 잘 걷지도 못한다고 업어서 학교에 데려다 주실 때도 있는데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면 엄마 덕분에 제가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의지박약에 친구도 잘 못 사귀던 저를 어떻게든 학교 졸업을 시키려고 엄마가 정말 많이 애를 쓰셨어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체력도 올라오고 성격도 밝아졌어요. 엄마의 정성으로 제대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죠. 성격은 많이 밝아졌지만 여전히 몸은 약골이긴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닐 때도 핏기 없는 얼굴로 일한다고 직장 동료가 걱정할 때도 있었고요. 늘 허연 얼굴로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 동료들이 불안하기도 했겠다 싶어요. 주위 시선이 어떠하든 저는 괜찮았기 때문에 제 건강에 대해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큰일이 생기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됐어요. 제 나이가 26살 때쯤에 엄마가 유방암에 걸리게 됐어요. 건강검진으로 알게 되셨고 그 병을 알았을 때 우리 가족은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약골인 저와 달리 엄마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등산도 참 잘하셨거든요. 그리고 드시는 것도 참 잘 드셨는데 유방암에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발견할 당시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라 수술 예후가 좋지 않았지만 수술을 강행했고 항암 치료도 들어갔지만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참 건강하고 잘 웃으셨던 엄마였는데 몇 달 사이 살이 빠지고 얼굴은 몰라보게 달라지더군요. 웃지도 않으시고 항암 후유증 때문에 괴로워하셨던 엄마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라요. 치료를 받는 환자도 힘이 들지만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의 심정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치료의 통증은 느껴지지 않지만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제정신으로는 버티기가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아픈 엄마보다야 내가 낫다고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며 꾹 참았어요. 힘들게 항암 치료까지 마치셨지만 결국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가 되고 말았고 암을 발견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엄마는 돌아가시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늘 제 곁에 계셔주셨던 엄마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잃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병을 알게 되기 바로 전날에도 엄마한테 들은 잔소리를 귀찮아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잔소리가 그리워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갑작스런 이별에 저는 한동안 일도 못하고 집안에만 처박혀 지내게 됐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은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오빠에게도 큰 상실감이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저희보다 더더욱 큰 충격이셨고요. 저처럼 일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셨지만 매일매일 술에 취해 잠이 드셨고 아침이 되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출근을 하셨어요. 한 번은 밤에 자다가 깬 적이 있었는데 방 밖에서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빠, 아빠 울어요? 아, 영아, 네 엄마 보고 싶어서 나 못 살겠다. 나도 네 엄마 따라갈래. 따라가야겠어.
아빠가 이러면 어떡해. 그럼 무서운 말 하지 마요. 아빠까지 잘못되면 나랑 오빠 정말 못 살아요. 네 엄마가 보고 싶다. 꿈에라도 나와주면 좋겠는데 왜 안 나오는 건지. 주말 내내 자려고 누워만 있었는데도 꿈에 한 번도 안 나와준다. 네 엄마 아주 나쁘다, 나빠. 아빠. 아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를 붙들고 우셨어요. 이미 식탁 위에는 소주병이 2병이나 비워져 있었고 저녁도 안 드신 빈속에 김 하나 뜯어서 술을 드시고 계셨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몇 년은 더 늙어 보이는 아빠를 붙들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울고 있자니 어느새 오빠도 방에서 나와 저와 아빠를 감싸 안고 울고 있더군요.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아있을까 싶을 정도로 울었지만 엄마를 잃은 괴로움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한참을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어요. 사라질 것 같지 않던 슬픔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옅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죠. 온통 엄마의 흔적이 있는 집에서 온종일 있으니 헤어나오기 힘들어서 제가 스스로 직장을 구해 다니기 시작했죠. 하던 일이 전산 쪽이라 취직은 쉽게 됐고 다른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일만 파고들었어요. 그렇게 집중하면서 조금씩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아버지도 오빠도 일상을 살아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얼굴이 어두우셨지만 책도 읽고 뉴스도 보면서 조금씩 다른 곳에 신경을 쓰시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엄마 돌아가시고 혹시나 아빠도 잘못되실까봐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조금씩 기운을 내고 있었어요. 직장에 취직을 하고 한 가지를 더 하게 됐는데 바로 운동이었어요. 아영아, 오빠는 네가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 운동? 엄마도 건강하셨지만 병에 걸리셨잖아. 오빠가 알아보니까 그 유방암은 유전적인 원인도 많다더라. 너도 건강관리하면서 식단 조절하고 그래. 오빠가 헬스 끊어줄 테니까 다니면서 관리해봐. 운동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제대로 다니겠어? 꾸준히 해봐야지. 힘들면 오빠가 같이 다녀줄게. 아니야. 오빠도 바쁜데 한번 해볼게. 고마워, 오빠. 오빠는 허약 체질인 제가 많이 걱정이 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알려준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힘들지만 운동을 하게 됐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게 된 운동은 정말 힘들었어요. 기초 체력부터가 아주 바닥이었기에 근력 운동은 시작도 못했고요. 다리 힘부터 길러보자 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며 식단도 조절하게 됐는데 운동이 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변화가 없고 힘들기만 했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고 꾸준히 했더니 드디어 체력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다리가 점점 단단해지는 게 보이니 저도 운동에 재미가 붙기 시작했고 퇴근 후 헬스장에 가는 게 어느 순간부터 저의 일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헬스장을 다니게 된 건 제 인생에서 운명 같은 일이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지금 제 아들의 아빠인 남편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 사람도 헬스장 회원이었고 퇴근 후에 바로 오는지 저와 다니는 시간이 같았죠. 그래서 오고 가며 눈인사를 하고 어느 순간 서로의 근황도 묻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와, 아영씨, 이제 덤벨은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 보여요? 근데 지금도 후들후들거려요. 겨우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영씨 처음 여기 왔을 때 모습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아주 나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은 잊어주세요. 네네. 저도 열정 받아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헬스장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운동 진도를 살펴주면서 챙겨주게 됐어요. 그러면서 연락처도 주고받게 됐고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주말에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 딱히 만나는 사람도 없을 때라 부담 없이 주말에 만나게 됐고 우리는 서서히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헬스장에서 친분이 있던 사이라 그런지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연인 사이가 됐어요. 둘이 먹는 식성도 비슷했고 좋아하는 영화나 배우도 같았어요. 관심 분야가 같아서 그런지 대화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얼마 전 엄마를 잃은 제 슬픔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고요.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어릴 때 엄마를 잃은 경험이 있었어요.
저처럼 병으로 엄마가 돌아가신 후 몇 년 뒤에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고 지금까지 같이 사신다는 얘기를 하며 집이 편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정작 저는 새엄마가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외동아들로 사셨고 나도 형제 없이 나 혼자거든요. 그러니 친척이라고는 외갓집 사람들이 전부인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왕래도 끊게 되고 뭐 여튼 그래서 학창시절에 정말 외로웠어요. 그리고 새엄마가 불편해서 집에 있는 게 싫었고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집이 가장 따뜻하고 편안해야 할 곳인데 그러지 못하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짝이라고 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만난 것 같아요. 내 짝을요. 네? 짝이요? 네. 아영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사귄 지 채 100일이 되기 전에 저는 프로포즈를 받게 됐어요. 갑작스럽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였지만 저 역시 그 사람의 됨됨이에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될 것 같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6개월 뒤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초고속으로 혼사가 오고 갔어요. 양가 어른들이 결정을 빨리 내려주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밀어붙이더라고요. 저랑 빨리 같이 살고 싶다면서요. 그만큼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줬어요. 아버지와 오빠는 남편이 인사를 처음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대요. 사람이 성실해 보이고 인상도 좋은 것이 무엇보다 저를 아끼는 티가 그렇게 났대요. 저도 그때는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친정 아버지와 오빠 눈에 우리 둘이 너무 보기 좋아서 결혼 승낙을 안 할 수가 없었대요. 덕분에 그렇게 빨리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좋아했지만 시댁에서 특히 시어머님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어요. 처음 인사를 드릴 때도 그렇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돌아와서도 그렇게 말은 제가 시집을 와서 좋다고 하셨지만 그 눈빛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이 신경이 쓰였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족이 됐으니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다고, 제가 노력하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크나큰 오산이었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와 이렇다 할 부딪힘은 없었지만 본격적으로 입을 대기 시작한 건 3대 독자인 아들을 낳은 그 이후였어요. 아버님도 남편도 어렵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기에 자식이 바로 생길까 걱정은 했거든요. 뭐 요즘은 예전보다 덜 민감하다고 하나 그래도 어른들은 아들을 기대하지 않으실까 생각했거든요. 그런 저의 우려와 달리 결혼 직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됐고 그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됐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임신이 돼서 안심도 되고 내 아이가 생긴 것에 너무나 기뻤어요. 남편도 기뻤지만 특히 아버님이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첫 손주셨으니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더군다나 본인 아들과 쏙 빼닮은 아들이 태어나 남편의 어릴 적 모습이 생각난다고 아주 좋아하셨죠. 요놈 어떻게 지 애비 어릴 때랑 이렇게 반박일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손자. 아버님 그렇게 예쁘세요? 그럼 내 핏줄인데 어찌 안 예쁠까? 웃는 것만 봐도 배부르지. 당신은 허리 아프다면서 뭘 그리 계속 안고 계세요? 애도 무거운데. 이 사람이 무겁긴 뭐가 무거워? 깃털처럼 가볍구만. 아휴 정말 못 말리신다니까. 예,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좋다더라. 애들은 원래 달아서 키우는 거야. 바로 하나 더 갖죠. 어머님 이제 겨우 100일이에요. 100일이 됐으니? 네 나이 생각해봐라. 더 있으면 너 노산인데 씨는 나이 들어도 괜찮은데 밭은 조금이라도 젊어야 된다더라. 어머님 얘가 왜 자꾸 불러? 왜? 시어머님은 아버님과 재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했지만 임신이 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한 번도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으셨는데 그래서인지 100일도 안 된 아들을 보고 있는 저에게 바로 임신을 하라고 강요하셨어요. 아들을 낳고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했지만 집에 온 뒤론 누구 도움 없이 저 혼자 아이를 돌보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몸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허리도 돌아가고 수유 때문에 제대로 잘 수가 없어서 눈 밑에는 퀭했고요.
독박 육아 속에 지친 하루가 계속됐지만 시어머님은 그런 제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은지 재차 둘째 얘기만 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저는 안중에도 없으신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얘, 너 우니? 뭐 그런 걸로 눈물을 보여? 너 무서워서 내가 뭐 말이나 하겠니? 아니에요, 어머님. 우는 거 아니에요. 나 참,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가 너 참는 줄 알겠다. 억울해서 진짜. 죄송해요. 시어머님의 빈잔에 다른 말도 못하고 눈물만 닦아낼 뿐이었어요. 그 후 시어머님을 만날 때 저는 잔뜩 얼어버렸고 남편은 그런 저를 배려해 시댁의 발길을 줄였어요. 시아버님은 손주가 보고 싶어 자주 오라고 하셨지만 시어머님은 한 번도 오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 더욱 발길을 줄이게 됐고 한 달에 기껏해야 한 번 정도 찾아뵙게 됐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저희더러 시댁에 자주 가라고 하셨죠. 시댁보다 친정을 더 자주 발길한다면 사돈이 노하신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알겠다곤 했지만 반기지 않는 곳에 억지로 가는 게 잘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서로 소원하게 됐어요. 그래도 시댁인데 발길을 영 끊을 수가 없어 찾아가면 그날은 어김없이 둘째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아직도 소식이 없니? 네? 무슨 소식이요? 둘째 말이다, 둘째. 아니, 너는 머리가 나쁜 거니? 눈치가 없는 거니? 내가 볼 때마다 둘째 얘기하는데 왜 자꾸 모른 척이야? 그게 아니라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아요. 노력하고 있는 건 맞니? 너 하자 있는 거 아니고? 하자라뇨. 어머님, 말씀이 심하세요. 얘 봐라. 너 시애미 잡아먹겠다? 어머님, 이제 둘째 얘기 그만하세요. 이 사람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이제 애비까지 나서서 날 무시하니? 세상에. 여보, 얘네가 저를 무시하네요. 서러워서 살겠어요? 오랜만에 찾아간 시댁에서의 시작은 늘 둘째 얘기였고 시어머님이 아버님께 신세한탄을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시아버님은 그런 시모의 모습에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분이었죠. 솔직히 저에게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짐작되는 건 있었죠. 아버님이 제 아들을 아주 예뻐하셨고 좋아하셨다는 것. 어릴 때부터 재산을 조금씩 아들 명의로 해두신다는 것. 그게 시모의 신경에 거슬린 거였어요. 앓는 소리를 하는 이유를 알았지만 집안의 어른인데 저희가 뭐라 할 수도 없고 할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딪히지 않는 방법은 저희가 시댁에 가지 않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어요. 아들은 쑥쑥 자라줬고 부부 사이에 문제도 없었어요. 평화로운 하루가 계속되던 어느 날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베이커리 체인점을 3개 정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점점 매출이 떨어지면서 운영이 힘들어지게 됐어요. 3개나 있던 매장이 하나씩 처분하면서 마지막 1개 매장만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그것조차 문을 닫게 됐죠. 남편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결국엔 하나 있는 매장도 넘어가게 됐어요. 저는 그 모든 일이 매출 때문에 벌어진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바로 알게 됐어요. 남편이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를 했다는 것을요. 미안하다. 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확실한 정보였다고. 확실한 정보 맞아? 내가 당신 친구 멀리하라고 했지. 도움 안 되는 것 같다고 이상하다고 했잖아. 지난번에 차익을 1억이나 봤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병신이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제 어쩔 거야? 우리 이제 어디서 사냐고? 길바닥에서 살 거야?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친구 말만 믿고 투자를 과하게 했던 거예요. 갈수록 매출이 떨어지자 대안으로 재테크를 한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분야에서 친구 말만 듣고 큰돈을 투자한 결과가 폭삭 망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자꾸 올라서 잘했는 줄 알았는데 결국엔 원금 이하로 떨어졌고 제가 걱정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주가가 더 떨어졌다고 했어요. 은행권에서 있는 대로 끌어다 투자를 했기에 집까지 처분해야 할 상황이 됐고요. 집이 넘어가고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될 상황이 되자 참 암담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모진 말도 참 많이 했어요.
부부싸움도 잘 하지 않던 사이였는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더 이상 금술 좋은 부부는 없었어요. 매일매일 울며 남편에게 속풀이를 하면 남편은 죄인이 돼서 듣고 있을 뿐이었어요. 지금 그때를 다시 생각해도 덜컥 가슴이 내려앉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빚부터 청산했어요. 다행히 빚은 모두 정리할 수 있었지만 저희가 지낼 곳이 없었죠. 결국 시아버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됐어요. 애초에 베이커리점도 아버님의 지원으로 차릴 수 있었던 거라 사업이 망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아버님이 크게 노하셨어요. 이런 정신머리 없는 놈! 뭘 해? 주식? 내 지금까지 살면서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인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내 자식이 뭘 한다고? 노력 없이 요행만 바라다가 있는 재산을 다 말아먹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시끄러! 아들 하나라 내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런데 또 말아먹었다는 거야? 그동안 네 밑에 들어간 돈이 얼만지 알기나 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 부모라고 뭐 다 퍼줘야 되니? 당신은 닥치고 있어! 단단히 화가 나신 아버님은 시어머님이 옆에서 거들자 역정을 내시며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거실 마룻바닥에 꿇어 앉은 저와 남편은 죄인 마냥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시모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아버님을 따라 방에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희 곁에선 아들이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들 앞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편 또한 참담한지 눈을 감고 뜨지를 못했고요. 노여워하시던 아버님은 결국 저희를 받아주셨고 그때부터 시댁에서 생활을 같이 하게 됐어요. 저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남편은 아버님의 화가 풀리실 때까지 수족 노릇을 했어요. 외출을 나가실 때는 운전기사를 하고 시어머님의 개인적인 볼일도 따라다니며 비서마냥 짐을 들고 다녔고요. 용역 일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아버님이 동네 부끄럽다며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니 왼종일 두 어른을 따라다니며 눈총을 받아내야 했어요. 시모가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며 부모 자식 간에도 계산은 해야지 하시며 남편을 부려먹는데 참 속이 많이 상했어요. 기분 상하는 말은 저에게도 서슴없이 하셨고요. 오늘은 아버님이 해물찜을 먹고 싶다고 하시니까 수산시장에 좀 다녀오너라. 네, 어머님. 아, 올 때 전복도 좋은 놈으로 골라와. 내가 전복구이를 좋아하거든. 그럴게요. 요즘 네가 있으니 내가 아주 편하구나. 결혼 막 했을 때도 바로 임신돼서 네가 나한테 살림 배울 시간이 없었잖니. 이참에 살림도 배우고 해라. 자고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네가 애초에 내조를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망했겠니? 남자가 벌어다주는 거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저축을 했어야지. 네가 좀 모아놓고 그랬으면 애비가 힘들 때 도움이 됐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도 아끼는 버릇을 좀 들여라. 당장 오늘 수산시장도 버스 타고 다녀오고 뭐든 집안에서부터 단속을 잘해야 하는 거야. 수산시장을 버스로 가려면 2번이나 갈아타야 했지만 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차장에 차가 떡하니 서 있는데도 시어머님은 버스를 타고 가라고 하셨고요. 아침부터 이불 빨래에 몸은 이미 고단했지만 장보러 가려면 서둘러야 했어요. 듣고 색이라는 듯 훈계하신 시어머님은 기분이 좋은 듯 웃고 있었고요. 그 얼굴을 보며 참 야속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면서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모든 집안일을 도맡으면서 잠시 쉴 틈 없이 시장까지 봐와야 했고 시어머님의 감시 아닌 감시를 받게 됐지만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버틸 수가 있었던 건 아들 때문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힘이 들지만 아들만은 따뜻한 밥 먹여가며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얼음 같은 시아버님도 손주 일에는 버선발로 뛰쳐나올 정도로 적극적이시니 그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버티게 됐어요. 시댁에서 생활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아버님은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는 자식도 있고 남편도 계속 나이를 먹어가는데 언제까지 놀 수만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씀에 시어머님이 벌써 도와주냐며 궁시렁 대셨지만 아버님은 들은 척도 않으시고 남편에게 지방에 가자고 하셨어요. 지방에는 아버님 소유의 산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 주실 예정이었어요.
아니 그 산을 주면 어떡해요? 몇 년 뒤에 거기 골프장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골프장 소문은 10년 전부터 있었어. 들어온다 해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지금 내가 급한데 그때까지 못 있지. 마침 골프장 소문 때문에 금액도 올랐으니 그걸로 내가 지원해주마.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놈아, 이번에는 제발 잘해봐. 나도 네 뒤를 언제까지고 봐줄 수만은 없어. 알겠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몬은 산을 판다는 소리에 눈을 흘겼고 남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폈어요. 지난 반년 동안 숨죽여 지내면서 눈치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아버님 지원을 받게 된 거죠. 정말 골프장이 들어온다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텐데 손해보시는 건 아닌가 죄송스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도 아니라 이번에는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며 저희 부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아침밥을 일찍 먹고 지방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남편이 떠났어요. 하루 종일 시몬은 언짢은 기분에 저에게 히스테릭을 부렸지만 그날만큼은 저도 기분 좋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요. 점심때가 지나 도착했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 오후 늦게 볼 일이 끝나고 집으로 출발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장거리 운전에 피곤해할 남편에게 줄 술상의 안주거리를 고민하며 집에 도착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아버님과 남편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차가 밀리나 싶어 시계만 자꾸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통 오지를 않는 두 사람. 운전하는 걸 알고 있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다 전화를 받지 않고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전화벨이 울리고 급히 받았지만 남편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이었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얘기를 전달받았어요. 두 사람이 괜찮은지 생사를 알지도 못한 채 시모와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고통에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저는 남편을 급히 찾았어요. 그리고 맞이하게 된 처참한 남편과 시아버님의 모습.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고 저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사고 경위를 전해주는 말로는 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났고 우리 차가 가속 때문에 뒤집어지면서 아버님과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의 시신을 내 눈으로 봤지만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야, 저 사람 내 남편 아니에요. 분명 여기 어딘가에 내 남편이 있을 거야. 여보 어딨어? 여보! 보호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호자님, 이거 놔요. 이거 놔. 내 남편 찾아야 해. 내 남편은 살아있단 말이야. 이거 놔. 저는 응급실 한복판에 쓰러져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어요. 곧 여러 명의 남자들이 저를 데려다 침대에 눕혔고 진정제를 맞으며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아들이 제 곁에 서 있었어요. 아들, 아빠 어디 계시니? 아빠 찾았어? 엄마, 여기 왜 이러고 있어? 아빠가 우리 찾을 텐데.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안 돼. 안 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친정엄마를 잃었던 그때의 기분이 떠오르면서 저는 고통이 배가 됐고 슬픔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저를 아들이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렇게 어렸던 아들이 어느새 자라서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죠. 장례식장은 곧 꾸려졌습니다. 두 부자의 영정사진이 나란히 걸리고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주변에 비고를 전하고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를 전해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으니 찾아오는 사람마다 안타까움이 배가 됐고 갑작스런 이별에 저도 시어머니도 내내 눈물로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아이고, 당신이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쩌라고. 아이고. 시어머님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게 들렸고 중간중간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면서 아들이 결국 지 아버지 목숨까지 잃게 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제 아들은 할머니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분노했어요. 자꾸만 남편 탓을 하는 게 듣고 있기 힘들었지만 어쩌겠어요. 손님들 앞에서 싸울 수도 없고 화가 났지만 억지로 참으며 장례를 끝까지 치러냈어요.
아버님과 남편의 무덤을 나란히 세우고 집으로 돌아왔죠. 시어머님은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으셨고 저도 아들도 기진맥진한 상태라 자리에 누웠어요. 기절한 듯 잠이 들고 한참 뒤 정신을 차리니 시어머님이 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어요. 너는 잠이 오니? 서방 잃은 년이 이 와중에 잠이 와?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앉아보거라.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 마무리를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니? 집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겨우 30분 잤는데 시모가 깨운 거죠. 너 계속 여기서 살 거니? 네? 얘는 또 이러네. 너 자꾸 말귀를 못 알아먹을 거야? 네 남편도 없는 집에 계속 살 필요가 있니? 짐 싸서 나가거라.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 오늘 남편 땅에 묵고 왔어요. 그런데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나도 피해자야. 너네가 돈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내 남편 산에 갈 일 없었고 사고로 죽는 일도 없었을 거야. 너네가 내 남편 죽였다고?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하긴 뭐가 심해? 그리고 목소리 안 낮추니? 어디서 소리를 질러? 못 배운 티를 이렇게 낸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사람이 정도가 있지. 어떻게 남편 묻은 날 집에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저도 참지 않았고 두 사람의 고함 소리가 계속되자 아들도 방에서 나오게 됐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아들에게까지 소리를 지르는 시모였죠. 승우는 두고 가거라. 그래도 우리 집안의 3대 독자인데 내가 키워야지. 어머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될 게 뭐냐? 안 그러니 승호야? 어머님! 대화가 계속될수록 이 사람이 정신병자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내놓고 가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아들을 두고 가라는 말도 손주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아버님이 넘겨놓은 재산이 탐이 나서 그런다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었어요. 당연히 아들은 저와 같이 갈 테지만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어요. 승호야, 너는 할머니랑 같이 살자. 네가 3대 독자인데 할아버지 뒤를 이어야지. 시모는 아들을 향해 말을 했고 시모를 노려보던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랑 저 피도 안 섞였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할머니 우리 아빠 새엄마잖아요. 뭐야? 이 녀석 말하는 뻔세 좀 보게? 넌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쳤어? 할머니야말로 말을 가려 하셔야겠는데요. 저희 엄마한테 막말하셨잖아요. 야!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 지혜미한테 배우니까 그 모양이지, 할머니는 잘 배우셔서 바람도 피우세요? 뭐라는 거야? 아들의 말에 저도 시모도 깜짝 놀랐어요. 바람을 피운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영문을 몰라 쳐다봤는데 시모가 아들의 말에 쌍심지를 켜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어요. 그 모습에 저도 반사적으로 달려들어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챘죠.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너 뭐라고 했어? 그 손 놔요. 애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이. 뭐? 미쳐? 인연이 누구한테 달려드는 거야? 바람 피운 거 맞잖아요. 내가 봤는데. 웬 아저씨랑 차에서 뽀뽀하고 껴안고 있는 거? 아들은 시모의 손을, 아니 그 미친 여자의 손을 피하며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 분을 참지 못한 시모가 계속 아들에게 달려들어 저와 몸싸움을 하게 됐어요. 악을 쓰며 달려들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못 이기겠는지 제 풀에 나가떨어진 시모는 획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한참을 몸실랭이를 했더니 기운이 쑥 빠져버렸고 저도 아들과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궈버렸어요. 며칠 밤을 새우고 몸싸움까지 한 상태라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죠. 쓰러지듯 자리에 누워 한참을 잔 뒤 아들과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짐을 챙겨 그 집을 떠나는데도 안방에선 인기척이 없었어요. 온몸에 멍이 들었고 어깨에 담이와 팔도 제대로 올릴 수 없는 몸 상태로 아들과 그 집을 떠나왔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만신창이가 된 저와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셨고 앞으로 계속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손과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저는 아버지께 안겨 아이처럼 울어버렸어요.
사는 게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늙은 아버지께 어리광을 부리고 싶었거든요. 그날 친정집에 예전에 제가 쓰던 방에서 잠을 청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달게 깊이 잘 수가 있었어요. 물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남편 생각에 눈물을 또 흘렸지만요. 죽은 남편은 재산이 없었지만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은 상당했어요. 아파트도 세 채나 되고 팔려고 했던 산도 있고 상가 건물도 두세 개나 됐죠. 물려받은 재산도 있었지만 생전에 아버님이 모아두신 재산이었기에 정리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아는 게 없어서 막막했어요. 더군다나 돈에 미친 노인네가 딱 버티고 있으니 마주하는 것도 불편하기도 했고요. 어쩌면 좋을지 친정 오빠와 상의를 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김승호 군 어머니 맞으십니까? 네, 제가 엄마인데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김승호 군 할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유언이요? 저는 유언에 대해 들은 적이 없는데요. 네. 요즘은 미리미리 재산에 대해 정리를 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건 만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유언을 작성하셨다는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전에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기력이 넘치셨거든요. 그런 분이 유언을 작성하셨다는 말에 놀랄 수밖에요. 저는 아들과 변호사를 만났고 변호사는 아버님이 전 재산을 손주에게 상속하기로 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설마요? 전 재산을요? 네, 그동안 조금씩 재산을 옮기고 계시긴 했는데 혹시나 생길 상황에는 손주분께 다 상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정말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얼떨떨하게 서류를 작성하는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시모였던 그 여자가 들이닥쳤어요. 안 돼! 그 돈은 내 거야! 내 거! 왜 이러세요? 여보세요? 내 돈이라고, 내 돈! 네가 뭔데 가로채는 거야? 어? 그 여자는 저와 아들에게 달려들어 난동을 피웠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남자 변호사도 감당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건물 경비원들이 2명이 와서 그 여자를 끌고 나간 후에야 상황이 종료됐어요. 서둘러 저희는 서류에 사인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도무지 저 여자가 왜 저러는지 돈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바람을 피운 게 사실이었어요.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세상에 그 남자와 계속 내연의 관계였던 거예요. 아들이 봤다는 남자가 그 내연남이었고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아버님이 유산 상속에서 제외시켰던 거예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이닥친 거였고요. 미친 그 여자는 아버님의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발악을 하며 소송까지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제 아들은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됐고 덕분에 저도 아들도 살아갈 걱정을 덜 수가 있었어요. 상속 단계를 모두 끝냈지만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더군요. 끈질기게 들러붙어서 조금이라도 챙기려고 했어요. 어쩔 땐 협박도 하고 어떤 날은 사정사정하며 동정표를 구하려고 했지만 워낙 그동안의 한 짓이 악질이고 평생 아버님을 속이며 살았다는 것이 괘씸해 한 푼도 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수를 써도 먹히지 않자 저희에게 저주를 퍼붓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선을 넘어 무섭기까지 했기에 저와 아들은 이민을 생각하게 됐고 차선책으로 캐나다 유학길에 오르게 된 거예요. 저와 아들의 안녕을 위해 살던 나라를 떠나왔지만 친정 아버지와 오빠를 못 보게 돼서 얼마나 속상하던지. 영상통화로 지금도 안부를 전하고 있지만 아이가 공부가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멀리 타국에서 비싼 학비와 생활비를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신 아버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혼자 됐다고 재혼을 권하는 주변인들이 많지만 저는 아직도 먼저 떠난 제 남편을 사랑하고 있어요.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날을 생각하며 지금은 아들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사람이 욕심에 미치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잘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잔악계나 사람 조심, 그걸 염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글재주가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 건강 조심하세요.